총력전은 단순한 병사와 전략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상상력, 긴박감,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 정신을 요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모든 전선은 실험실이 되었고 창의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적보다 더 빨리 패배하고 저항하고 파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힘입어 기술 혁신은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전장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해졌다. 살아있는 날개로 날아다니는 폭탄 발사하려면 기차 한 대가 필요한 대포, 전차를 폭파하도록 훈련된 개, 그리고 너무나 기이해서 제작자조차 그 유용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무기들이 개발되었다. 이 점을 약속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터무니없지 않았다. 독창성은 위험해졌다. 과학은 또 하나의 참호가 되었다. 논리가 절박함에 굴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규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때 어떤 종류의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갈등에서 살아남았을까요? 토탈워 통제할 수 없는 독창성의 탄생. 제2차 세계대전은 과학과 파괴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939년에서 1945년 사이 세계는 전례 없는 기술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갈등의 긴박함은 엔지니어, 과학자, 군설계자들을 기존의 군비 한계를 뛰어넘도록 몰아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적 우위나 전략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양측은 승리로 향하는 균형을 깨뜨릴 결정적인 무기를 찾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원을 쏟아부으며 기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무자비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군사혁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6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사관학교와 대학 실험실에서 천천히 개발되던 것들이 이제는 몇 달이나 몇 주 만에 구현되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실전의 압박은 전장을 시험장으로 바꾸어 놓았고 제대로 테스트되지 않은 시제품들이 적의 공격에 직접 맞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긴급성은 기존의 군사 논리뿐 아니라 물리 법칙과 공학 법칙 자체에도 도전하는 발전을 낳았습니다. 독일은 이 비범한 경쟁을 이끌었습니다. 제3제국은 비할 데 없는 군사과학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사상 최초의 탄도미사일이 탄생한 페네민대와 같은 비밀시설에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집중시켰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가 이끄는 군수부의 지휘 아래 특수무기국과 같은 특수부대가 등장하여 기존 부서에서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여겨지는 제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전쟁이 불리해지면서 극단적인 기술 솔루션에 대한 독일의 집착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제국의 운명을 바꿀 기적의 무기라는 선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나치의 원더바페, 오문더와페. 이념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대량 생산보다 파괴적 혁신을 우선시하는 군사교리였습니다. 미국이 B-24 폭격기 수천 대를 생산하고 소련이 T-34 전차를 산업적 규모로 생산하는 동안 독일은 수십 대의 혁신적인 시제기 개발에 전념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칠 진정한 혁신을 낳았지만 동시에 기능성이 부조리에 가까운 인공물도 탄생시켰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영국이 나름대로 극단적인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전통적인 첩보 활동과 급진적인 기술 혁신을 결합한 조직인 특수작전집행국 SOE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소위 연구소들은 폭발성 연필부터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사보타주 장치까지 온갖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타 무기 개발국 Directorate of Miscellaneous Weapons Development은 수륙양용 전차부터 거대한 바퀴로 추진되는 로켓까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CIA의 전신인 전략정보국 WSS를 설립하여 명문대학의 과학자들을 기밀 프로그램에 통합했습니다. 미국 연구소들은 맨해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심리화학 무기부터 전투 임무용 동물 통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역량 덕분에 가장 사치스러운 아이디어조차도 자금을 지원받고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시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침공에 직면한 소련은 실용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소련의 교리는 전선에서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겉보기에는 원시적이지만
전투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한 시스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생물학적 자원, 초보적인 원격 조종 장치, 그리고 이전의 모든 군사 관습을 위반하는 전술을 실험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자원이 부족했던 일본은 사무라이 전통과 극한의 기술 혁신을 결합한 군사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완전한 희생이라는 교리는 유인 로켓 항공기부터 소형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자살 임무에 특화된 무기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무모한 즉흥적인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되고 시험되고 실전 배치된 개발품으로서 운용자의 생존보다 심리적 충격과 파괴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군사적 사고방식을 반영했습니다. 급진적인 군사 실험을 향한 이러한 전 세계적 수렴은 전통적인 분류체계에 도전하는 무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항공공학 원리와 동물 통제 시스템을 결합한 무기, 로켓 추진과 목재 구조물을 융합한 장치, 그리고 기동성, 장갑, 화력 같은 기본 개념을 재정의한 차량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창조물들 중 다수는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이었지만 어떤 것들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혁신과 절박함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발전에는 시간적 요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군사 기술이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하던 평시와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은 연구, 개발, 시험 배치의 전체 주기를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압축했습니다. 이러한 가속화는 이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진정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기능적이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엄청난 양의 프로젝트들을 양산했습니다. 크룸라우프, 군인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 샷. 스탈링그라드 시가전은 치명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모퉁이를 가장 먼저 돌았던 병사가 살아남아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현실은 독일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탄도학의 기본 법칙을 무시하는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수가 은폐 상태에서도 사격할 수 있도록 비스듬히 발사할 수 있는 대포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슈트름게베어 44 돌격소총을 개량하여 직접 노출되지 않고 장애물 주변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액세서리인 크룸라우프가 탄생했습니다. 이 무기의 기원은 동부 전선의 보고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호별 전투는 명확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상자는 좁은 통로를 통과하거나 폐허의 모퉁이를 돌 때 발생했습니다. 독일 국방군 내부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돌격 부대가 불균형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사령부는 도시 환경에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의 긴급 개발을 승인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저렴하며 기존 무기와 호환되어야 했습니다. 크루프 K룹 계약업체가 이 컨셉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각 변형은 30도, 45도, 60도 그리고 최대 90도의 곡률로 설계되었으며 각각 다른 용도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더 높은 각도의 곡률 버전은 장갑차, 특히 직접 조준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0도 버전은 기계적 저항, 발사 정밀도, 그리고 총열의 유효 수명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춰 유일하게 상당량 생산되었습니다. 크룸라우프는 단순한 곡선형 튜브가 아니었습니다. 이 설계에는 사용자가 머리를 내밀지 않고도 조준할 수 있도록 하는 잠망경 광학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중이는 금속 케이스로 보호되는 비스듬히 장착된 거울 세트로 구성되었습니다. 탄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발사체를 곡선 궤도로 유도하는 특수 강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은 총열 구조와 발사체 자체에 엄청난 장력을 가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 결과 특히 단위당 250발을 초과할 때 탄환이 점진적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발사체의 내부 파편화였습니다. 많은 경우 총알은 총열 내부의 강제 회전에 저항하지 못하고 산탄총처럼 무질서한 발사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관통력을 크게 감소시키고 사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발사체를 강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 회전에 관련된 물리 법칙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습니다. 병력 훈련에는 시각 재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잠만경은 공간적 방위를 역전시키고 깊이 지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조준을 재조정하고 곡률이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정된 부대는 실제 시가전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인공 모서리로 보호되는 이동 표적과 목표물을 이용한 연습을 수행했습니다. 게다가 연소가스는 지속적인 문제였습니다. 장시간 사용 시 이러한 가스는 잠만경 렌즈에 김을 서리게 하여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환기를 위한 작은 천공과 같은 해결책이 시도되었지만 이는 총열 내부 압력을 변화시키고 발사체의 방출 속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경우에 따라 저발 렌즈 쪽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조작자에게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크룸라우프의 성능은 50m 미만의 거리에서는 괜찮았으며 특히 방어 위치에서 근거리 사격이 이루어지는 근접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70m를 넘어서면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분산도가 너무 커서 지향 사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방공호 청소, 구석 감시, 붕괴된 도시 지역의 고정된 위치에서의 감시 등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결함에도 불구하고 100대 이상이 생산되었으며 대부분은 부다페스트, 브레슬라우, 코에니스베르크와 같은 도시의 시가전 전문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경장갑차의 측면 포탑과 방어 벙커에 적용하여 정면 사격 없이 측면 엄호를 위한 보조 무기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전쟁 말 연합군은 기능적 예시들을 확보하고 그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M1 카비인과 M3 그리스건 기관 단총에 곡선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엔지니어들은 과도한 총결 마모, 정밀도 저하, 그리고 발사체 파편 발생으로 인해 채택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소련은 PPSH-41에 곡선 시제기를 장착하는 실험을 했지만 작전 수행에는 실패했습니다. 크룸라우프의 실제 사용 수명은 300발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 사용되면 굽힌 부분이 구조적 피로와 영구 변형을 겪어 부속품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품들은 전투 강도에 따라 몇 주마다 교체되는 소모품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실험용 변형 모델에는 외부 강제 공기 냉각 시스템이 포함되었지만 복잡성으로 인해 총 중량이 증가했고 유의미한 개선 효과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곡선 구간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분할형 발사체를 개발하려 했지만 시험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폐기되었습니다. 크룸라우프는 한계에 도전한 공학적 실험이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전술적 필요성이 내구성, 효율성 또는 안전성의 저하를 의미하더라도 극단적인 해결책을 도출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비록 분쟁에서 결정적인 도구는 아니었지만 크룸라우프의 존재는 총력전에서는 아무리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라도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면 자원, 현장 시험, 그리고 제한된 생산을 허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유산은 직접적인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지만 도시 회랑의 거울 감시 시스템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간접 사격을 위한 원격 카메라 사용과 같은 이후 분쟁에서 비대칭 무장 개념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직접 노출 없이 사격하는 원리는 비록 초보적이기는 했지만 현대 전장에서 디지털 기술, 센서, 자동화를 통해 개선될 기술을 예견했습니다. 요코스카 MAXY-7 오카 고속 가미카제. 미국의 방공망이 일본의 재래식 항공기에 뚫리지 않게 되자 요코스카 해군공창은 회항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 대응책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순수한 속도만으로 모든 요격기를 제압하도록 설계된 유인 비행 폭탄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MAY-7 오카로 그 구상 자체가 당시 군비 체계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오카의 논리는 직접적이고 잔혹할 정도로 실용적이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일본 폭격기가 목표물에 충분히 접근하기도 전에 체계적으로 격추했습니다. 재래식 폭탄은 전함과 항공모함의 강화된 장갑에 맞으면 실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기와 조종사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카 설계는 불필요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착륙 장치도 귀환을 위한 계측 장치도 불필요한 항법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 즉 해상 목표물을 향해 최대 속도로 엄청난 폭발물을 운반하는 데 종속되었습니다. 동체는 경량성과 자재 가용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듀랄루민과 적층 목재를 조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구조적 무결성을 완전히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무게를 줄였습니다. 1. 200kg의 아마톨로 구성된 중앙 폭약은 동체 전면부에 장착되어 관통 후 폭발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종말 속도에서는 강화 장갑을 갖춘 전함조차도 직접적인 충격에 취약했습니다. 추진력은 가야바 공업, 카야바 코교이 개발한 사형 고체 연료 로켓 3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로켓의 연소 시간은 10초였습니다. 이 로켓들은 모두 800kg의 추력을 발휘하여 오카를 초기 활공 속도에서 최종 단계에서 시속 930km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가속력으로 인해 충돌 직전 몇 초 동안 미군 호위 전투기가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오카는 미쓰비시 GAME 베티 폭격기에 의해 발사 지점까지 운반되어야 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발사체를 투하하기 전에 해군 목표물로부터 30km 이내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오카는 최적의 작전 고도까지 활공하며 하강했고 그 순간 로켓이 작동했습니다. 모 폭격기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의존성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작전적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크고 느린 일본 폭격기들은 미군 전투기들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많은 폭격기가 투하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격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 시스템을 손상시켰습니다. 폭격기 한 대라도 손실되면 오카와 조종사는 임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미쓰비시 에이시겜 제로 전투기로 구성된 호위함에도 불구하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연합군의 공중 우세는 배치 주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오카 조종사 훈련은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실제 전투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활공 조종, 고속에서의 공간 정의, 그리고 중고도에서의 해상 표적 식별에 집중되었습니다. 초기 훈련에는 무동력 글라이더가 사용되었습니다. 오카 조종은 의도적으로 단순화되어 마지막 몇 초 동안 고도와 방향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탈출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화가 시작되면 조종사는 무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작전 배치는 1945년 4월 오키나와 전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편대는 하부에 오카를 탑재한 폭격기들의 파상 공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본은 총 850기 이상을 생산했지만 실제 전투에서 발사된 것은 74기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작동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이 접근을 감지하고 충돌 전의 공격 각도에서 벗어나 기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충돌은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군 구축함 USS 매너트 엘 아벨은 오카에 직접 충돌 후 침몰했는데 이는 오카 시스템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함선들은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폭발물이 갑판을 관통하여 내부 격실에 큰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미 해군의 기술 해군 보고서에 따르면 오카의 충돌 속도가 단거리 대공포의 일반적인 반응 속도를 초과하여 최종 단계에서 무력화하기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델 22와 같이 로켓을 토크로 이제트 엔진으로 대체하여 작전 방향을 크게 확장한 개량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설계는 동체 구조의 수정, 연료 용량 증가, 주요 부품의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대대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1사배급 잠수함에서의 발사도 연구되었는데 폭격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지만 이러한 방안은 아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카의 제작은 요코스카, 가스미가우라, 우세에 있는 여러 공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전쟁 말기에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학생과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민간 인력이 고용되었습니다. 조립 라인은 모듈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한 정밀도로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진 시스템이나 유도 시스템과 관련 없는 보조 부품의 품질 관리는 미흡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오카는 현대 유도 미사일의 개념적 선구자로 여겨진다. 차량 회수나 조종사 생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설계자들은 모든 자원을 파괴 효율 극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시 재래식 체계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수준의 종말 속도와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율 추진 시스템과 통합된 폭발물 개념은 AGM-65 매버릭이나 프랑스 S-20과 같은 전술 미사일을 포함한 차세대 공대지 무장에 영향을 미쳤다. 연합군은 이 설계에 주목하고 무사한 부대를 포획한 후 상세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시험 결과 이상적인 조건에서 오카는 당시 일본의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난 충돌 확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병참 의존성, 모 폭격기의 취약성, 그리고 발사 후 방향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전략적 효율성은 제한되었습니다. 일본 영토에 대한 방어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카의 지상형 모델도 연구되었습니다. 이는 위장된 벙커에서 발사대를 설치하고 지연 점화 로켓 모터를 사용하여 인근 해상 목표물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술 문서에 따르면 터널이나 숨겨진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는 완전한 시제기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진전과 핵무기의 등장으로 오카는 전략 시스템으로서 빠르게 구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자살무기, 유도무기, 고속무기 설계 연구에 남았습니다. 순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카는 구체적인 작전 문제에 대한 극단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즉, 제한된 수단, 공중 유세, 그리고 미국과 견줄 만한 산업 자원 없이 어떻게 해군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MXC-7 오카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학 군사 교리, 그리고 극한의 전략적 조건이 융합된 공식적이고 체계적이며 문서화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입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특정 총력전 상황에서 어떻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리한 조건에서 운용될 경우 작전적 성과를 달성하는 급진적인 시스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카의 기계적 단순성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전술적 복잡성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유도 무기 교리에 영향을 미친 교훈입니다. 구스타프, 역사상 가장 큰 철도포. 슈베르 구스타프는 단순한 대형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화력, 첨단 야금술, 그리고 작전 병참술의 개념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군사 논리의 극한적 상징이었습니다. 총 중량 1,350톤, 가족용 승용차보다 무거운 포탄, 그리고 거의 47m에 달하는 길이를 자랑하는 이 철도포는 현대전 역사상 중포병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1934년 독일 최고사령부는 크루프사의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설계였습니다. 7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요새를 파괴하거나 1m 두께의 철갑을 관통하면서도 적 포병의 사정거리 밖에 유지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 요청은 프랑스군의 마지노 방어선 연구에 기반했지만 실제 공격에 투입될 만큼 충분한 시간 내에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구스타프는 기동포병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이 포는 길이 32.5m, 구경 800mm의 포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상 엄청난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중 평행 철도 궤도가 필요했습니다. 우측 보기에 장착된 80개의 특수 바퀴가 2개의 관절형 차대 위에서 하중을 지탱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반동, 발사 시 동적 균형, 그리고 다양한 지형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구스타프의 탄약은 그 크기만큼이나 놀라웠습니다. 2가지 주요 유형의 발사체가 설계되었는데 하나는 최대 사거리 47km의 4,800kg의 폭약이고 다른 하나는 38km 거리의 목표물에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위력으로 타격할 수 있는 700kg의 철갑탄이었습니다. 각 발사체는 특수 크레인으로 장전해야 했고 훈련된 조종사가 수동으로 장전하는 별도의 추진 장약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장전 작업에는 최대 4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스타프의 제작은 전례 없는 야금학적 도전이었습니다. 크루프는 발사 시 내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열처리된 특수강을 개발했습니다. 주포의 단죄는 수개월이 걸렸고 조립에는 맞춤형 산업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포는 리겐발대에서 최초로 시험되었는데 구조적 무결성, 정밀도 그리고 반동 거동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된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포탄으로 인한 미세 변형으로 인해 철도 형하 시스템의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스타프의 작전 배치에는 전례 없는 동원이 필요했습니다. 4,000명에서 5,000명의 병력과 20대 이상의 특수 화차, 견인 기관차, 조립 크레인, 그리고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평행선 건설에는 지형에 따라 3주에서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진지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진지, 위장, 지휘소, 그리고 88구경 대공포와 128구경 대공포와 같은 중대공포대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구스타프가 실전에서 사용된 유일한 사례는 1942년 6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포위 작전 때였습니다. 이 무기는 기차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거쳐 바흐치사라이 철도 항구까지 운송되었고 그곳에서 특수 제작된 궤도에 장착되었습니다. 6월 5일부터 17일까지 구스타프는 58발의 포탄을 발사하여 화이트클리프 지하 무기고와 스탈린 요새를 포함한 여러 중무장된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스탈린 요새는 재래식 공격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최대 직경 30m의 구덩이와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기록되어 이 무기가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발사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재장전 시간, 정렬, 그리고 압력 검증으로 인해 30분에서 45분마다 한 발씩 발사해야 했습니다. 내부 마모로 인해 50발마다 포신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연합군 항공대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도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기갑 방어 체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습이 성공하면 몇 분 안에 작전 전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종인 도라가 제작되어 스탈링그라드 근처에 배치되었으나 사용되기 전에 철수했습니다. 도라의 실전 사격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구스타프 구스타프로 알려진 세 번째 기종은 구경을 520mm로 줄이고 실험용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연합군이 에센의 크루프 시설을 폭격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거대 대포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이미 빅버타와 페리스건을 개발했지만 구스타보는 이전에 시도되었던 모든 것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 규모는 전쟁 후반기에 도입된 기동전과는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점차 중포는 전술 항공기, B-2와 같은 로켓, 그리고 이동식 다연장 발사기로 대체되었습니다. 독일 고위 사령부 보고서는 구스타프가 기술적으로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전략적 효율성에 비해 과도한 자원을 소모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탄약은 비싸고 운반이 느리고 예측 가능했으며 사용은 고정된 목표물에 국한되었고 기동 전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폭격만으로도 구스타프가 파괴될 수 있었고 수개월간의 준비는 무산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소련 전선이 독일 영토에 접근하면서 구스타프는 부분적으로 해체되었고 이후 바이에른주 아우어바흐 근처에서 자체 운용자들에 의해 포획을 막기 위해 사보타주되었습니다. 미군은 튜브, 바퀴, 그리고 기술 문서 일부를 포함한 무기의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이 잔해 중 일부는 분석을 위해 에버딘 시험장으로 보내졌지만 나머지는 실종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스타프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정밀하고 강력하며 구조적으로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는 1942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정적이고 계획적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전은 기동성, 적응력, 그리고 신속한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구스타프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었고 이동 중에는 사격할 수 없었으며 몇 주에 걸친 병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해결책을 미래의 분쟁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비 개발 측면에서 그 건설이 무용지물은 아니었습니다. 구스타프에 사용된 야금, 압력 제어, 복합 재료, 그리고 강화 철도 구조물의 많은 발전은 이후 민간 및 군수 산업 시스템에 재사용되었습니다. 조립 기술, 대형 발사관의 교정, 그리고 대규모 반동 제어 기술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소련과 미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스타프는 거대한 공학의 산물이었습니다. 크기나 위력 면에서 비교 대상이 없었으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극도로 정교한 산업 및 병참 체계를 요구했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자체 부대를 운용해야 하는 포병이었습니다. 구스타프는 기동성도 다재다능함도 대량 생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세바스토폴에서 2주 동안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포였습니다. 폭탄현 동부 전선의 공포. 1941년 독일 판처 판세르가 광활한 소련 초원을 효과적으로 징역하는 동안 붉은 군대는 결정적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판처사 티거1, 돌격포 3호와 같은 현대식 장갑차를 저지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부족으로 인해 비전통적인 해결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급진적인 방안 중 하나는 폭발견을 살아있는 대전차 부대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쟁 발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체계적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1935년 군견국 UVBK은 군사 공격 목적으로 개를 활용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소련 교리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적과의 기계화 전투, 특히 소련군이 수적으로나 화력적으로 열세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소련은 이미 개를 통신 추적 구조 임무에 활용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유도 무기로 전환하는 것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핵심 방법론은 조작적 조건화에 기반했습니다. 개들, 주로 저먼 셰퍼드와 대형 잡종견에게 장갑차와 먹이를 연관시키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몇 주 동안 동물들은 정지된 소련 전차 아래에서만 먹이를 먹었습니다. 그 후 엔진 소음과 느린 움직임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차량이 움직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는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전차를 보거나 소리를 듣게 되면 개는 본능적으로 전차 아래로 향하여 먹이를 찾았습니다. 표준 폭발물은 10-12kg의 TNT 또는 RDX로 구성되었으며 강화 캔버스 하네스에 장착되었습니다. 이 하네스는 무게를 균형 있게 분산시키고 완전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물의 등 위로 돌출된 수직 레버는 개가 차량 차대 아래로 들어갈 때 접촉을 통해 기폭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타이머나 원격 제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폭발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폭탄견을 갖춘 각 전투부대는 27마리의 폭탄견으로 구성된 특수소대 형태로 작전을 수행했으며 각 소대는 9개의 분대로 나뉘고 각 분대에는 조련사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개 행동학, 전술 배치 신호, 그리고 오류 발생 시 대피 절차에 대한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선으로의 수송은 환기시설을 갖춘 가즈 AA 트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폭탄견들은 독일군 진영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하역되었고 시각 또는 청각 신호를 받으면 즉시 풀려났습니다. 첫 번째 주요 배치는 1941년 가을 스탈링그라드 전투 직전 방어 작전 중 이루어졌습니다. 제62군의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동시 공격으로 독일 차량 3대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련 전차와 함께 훈련받은 많은 개들이 적과 아군 장갑차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개들은 여러 차례 소련군 참호로 돌아와 아군 진지에서 돌격을 개시하여 상당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코카서스 전역에서 자코카시아 전선 소속 한 부대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집중적인 포격에 개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사방으로 달아나 통제불능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소련군 병력과 그들의 가축 모두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중 하나, 즉 실제 전투 상황에서 동물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오래 걸리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실행되었습니다. 전투 지역에서 발견된 개는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개 공포증 순찰대를 설치했으며 동물을 이동식 지뢰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담은 전술 게시판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동부 전선의 시골 지역에서는 민간인과 훈련된 개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이는 이러한 대책의 효과를 떨어뜨렸습니다. 초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량형 하네스에는 예상 시간 내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장약이 방출되는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형에는 케이블이나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원격 폭발 장치가 포함되었지만 이 기술은 실제 전투에서 간섭과 장치의 취약성으로 인해 제한적이었습니다. 목표 식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획한 독일 차량을 이용해 개를 훈련시켰고 이를 통해 소련군 부대와의 혼동을 피했습니다. 기록상 가장 큰 규모의 폭탄 투견 배치는 1943년 쿠르스크 전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00마리 이상의 폭탄 투견이 중부 집단군의 독일 기갑 부대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투입되었습니다.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소련군 통계에 따르면 전차 56대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지만 많은 폭탄 투견들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죽거나 사정거리 밖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폭탄 투견이 배치된 것은 일부 독일군 부대에게 심리적 억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쟁 종식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심층 방어 교리에 다시 흡수되었습니다. 이동식 지뢰로 훈련된 동물을 활용하여 예측 가능한 전진구역에서 적 장갑차의 통행을 차단한다는 구상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기술교범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기밀 해제된 소련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들은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서부와 같은 지역의 나토 기갑부대를 상대로 작동하도록 재훈련되었습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기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 배치 시험이 실시되었는데 특히 반군이 사용하는 터널에 대한 감시 및 접근 차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지만 관심은 지속되었습니다. 폭탄견과 관련된 마지막 공식 문서는 1996년으로 체첸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러시아의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효과 측면에서 폭탄 탐지견은 성능이 가변적인 고위험 무기였습니다. 폭탄 탐지견의 성공 여부는 날씨, 시야, 동물의 심리 상태, 그리고 변화하는 전술 상황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정 지뢰나 PTRD-41과 같은 휴대용 대전차 무기와는 달리 폭탄 탐지견은 신뢰할 수 없는 반자율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첨단 기술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으며 훈련도 몇 주 만에 완료할 수 있어 자원이 부족한 군대에서도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60년 넘게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이 개념이 폐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개념은 지역 거부, 시설 방어, 또는 선택적 방해 공작과 같은 특정 임무에 유용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의 배치는 전술적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적군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에 시간과 자원, 그리고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폭탄 탐지견은 무인 유도 무기의 원시적인 플랫폼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어떤 면에서는 자살 드론과 같은 현대 기술의 선구자였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벡터가 생물학적이라는 점입니다. 외부 훈련에 기반한 자체 유도 궤적을 통한 지향 공격 원리는 이후 전자전 분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미사일 개발자들이 나중에 직면하게 될 문제, 즉 표적 식별, 환경 간섭, 극한 상황에서의 신뢰성 문제를 예상했습니다. 쿠겔판처나 박쥐 폭탄처럼 더 복잡한 개념과는 달리 폭탄견은 정교한 공급망이나 조립 라인, 산업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배치가 물리적으로 간단했고 변화하는 전선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폭탄견이 저비용 군사교리에서 오랫동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비록 결정적인 무기는 아니었지만 개활지, 참호, 마을, 요새 지역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사용되면서 20세기 전술 레퍼토리에서 가장 독특하고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도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제 작전상의 필요에 대한 기능적이지만 제한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박쥐 폭탄 나팜탄을 탑재한 박쥐. 생물학전의 흐름을 바꾼 편지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착했습니다. 바로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리틀레스 애덤스의 치과였습니다. 칼스베드 동굴에서 박쥐를 관찰한 후 애덤스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대통령이 효과가 있을 만큼 미친 짓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날아다니는 포유류를 나무와 종이로 이루어진 일본의 도시를 공격하는 소이탄 매개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이 제안을 육군성에 회부하여 하버드 화학연구소의 루이스 피저 박사의 감독하에 엑스레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피저 박사는 네이팜탄에 대한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박쥐가 운반할 수 있는 크기로 소이탄을 소형화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였습니다. 미국 남서부에 서식하는 자유꼬리 박쥐인 타다리다 브라질리엔시스 멕시카나 타다리다 비라시리엔시스 멕시카나를 중심으로 종을 선정했습니다. 이 박쥐들은 상당한 비례 하중 용량, 구조물 내 예측 가능한 은신처 행동, 그리고 항공 운송 중 고도 및 압력 변화에 대한 저항성 등 이상적인 특성을 보였습니다. 개별 소이탄은 무게가 17g으로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한 고농축 네이팜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화학 타이머는 20분에서 30분까지 지연 시간을 제공하여 박쥐가 발화하기 전에 구조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착 시스템은 소형 클립과 수술용 칼날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이동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특수 원통형 용기는 통제된 냉장 기능을 통해 최대 1,040마리의 박쥐를 유도 동면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이 방식은 낮은 온도에 대한 자연적인 생리적 반응을 활용하여 폭격 비행 중 박쥐의 활동을 억제했습니다. 낙하산 시스템은 목표 지역 적용 범위를 극대화하는 패턴으로 점진적으로 분산되도록 하강 속도를 제어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무록에서 진행된 실험에는 인공 동면 후 행동 평가, 공중 확산 패턴 분석,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타이머 검증이 포함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박쥐는 자연적인 은신처 본능에 따라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다락방이나 지하실처럼 어두운 공간을 찾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13년 5월 칼스베드 육군 비행장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탈출 사건은 파괴적인 효과를 부주의하게 입증했습니다. 소이탄을 장착한 박쥐 여러 마리가 기지 경납고에 숨어들어 통제 불능의 화재를 일으켜 정비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검증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이 개념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통제 실험에서는 전통적인 건축 방식을 재현한 일본 도시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컨테이너를 실은 B-24 폭격기가 광활한 도시 지역에 3,500건 이상의 동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어떤 소이탄 공격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박쥐 개체군을 유지하려면 특수시설, 훈련된 인력, 그리고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먹이 공급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폭격 작전과의 협력은 동기화, 항법, 그리고 방류 절차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항공기의 광범위한 개조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적 요인이 결정적이었다. 엑스레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맨해튼 프로젝트는 어떤 재래식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약속하는 핵무기 생산으로 진전되었다. 1914년 8월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은 자원에 대한 절대적 우선권을 요구했고 이는 박쥐 프로그램의 공식 취소로 이어졌다. 이 결정은 실험적 분산보다 핵 집중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계산을 반영한 것이었다. 분석가들은 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는 실행 가능하지만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작전 일정을 초과하는 개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1960년까지 해당 자료는 기밀로 유지되다가 부분적으로 기밀 해제를 통해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생존한 박쥐들은 자연보호구역에 방사되었고 장기적인 부작용 없이 다시 적응했습니다. 박쥐 폭탄은 겉보기에 터무니없는 개념조차도 충분한 자원과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될 때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쥐 폭탄의 취소는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통제된 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재래식 방법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핵 능력으로의 전략적 진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레이트 판잔드룸, 영국의 롤링 루인. 군사 역사상 극한의 기술적 야망과 그레이트 판잔드럼처럼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무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로켓 추진식 폭발 바퀴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준비 과정에서 영국이 실험한 결과물로 상륙전의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적군보다 운용자에게 더 큰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기타 무기 개발국은 판잔드룸을 대서양 방벽 해안 방어를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으로 구상했습니다. 기획자들은 독일의 콘크리트 방벽과 대전차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배치된 대규모 폭발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며 이는 해군 포병이나 재래식 공중 폭격의 역량을 뛰어넘는 과제였습니다. 이 장치는 직경 3m의 거대한 합판 바퀴 2개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축으로 연결되어 1,800kg의 고출력 폭발물을 탑재했습니다. 주변에 방사형으로 설치된 코르다이트 APC-3 로켓은 지향성 추진력을 제공하여 이론적으로는 해변을 가로질러 목표 요새를 향해 장치를 추진합니다. 작전 개념은 얕은 수심의 선박에서 발사된 후 동기화된 로켓 작동을 통해 자체 추진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이나 능동적인 방향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궤적은 정밀한 동기화와 다양한 표면에서의 균일한 바퀴 저항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 대한 이러한 의존성은 곧바로 시스템의 근본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험은 1943년 9월 대번주 웨스트워드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노르망디와 지형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선정되었지만 기밀이 아닌 특성상 민간인의 무단 관측과 파테, 뉴스의 촬영까지 허용된 해변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비동기 로켓 점화로 인해 통제 불능 회전, 심각한 횡경사, 그리고 방향 완전 상실이 발생했습니다. 판잔드룸은 격렬하게 회전하며 계획된 경로를 이탈했고 과도한 원심력으로 인해 여러 개의 로켓이 분리되면서 정지했습니다. 수정 시도에는 세 번째 중앙 안정화 휠과 해안 통제 장치에 연결된 유도 케이블 설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휠은 장애물 통과 능력을 저해했고 케이블은 회전하는 로켓과 엉키고 이동 초기 단계에서 끊어졌습니다. 작동 중 로켓 분리사고가 발생하여 관측자와 기술 인력에게 극심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분리된 로켓은 미연소 추진제와 함께 예측 불가능하게 비행하여 관측 위치에 영향을 미쳤고 안전 프로토콜 개정을 위해 관측소가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기록된 시연은 고위 장교들과 공급부 관계자들 앞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생산 승인 전 발사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판잔드룸은 40m도 차에 비행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고장을 겪었습니다. 여러 개의 로켓이 동시에 분리되어 추진력을 완전히 잃고 안전 시스템 손상으로 폭발물이 부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공식 감시단은 이 장치가 연합군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조기 폭발, 아군 부대를 향한 예측 불가능한 궤적, 군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의 위험한 파편화 등이 그 예입니다. 최종 평가 결과 안정성과 통제력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수정 방안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44년에 공식적으로 취소되었고 노르망디 작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프로젝트에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Day 동안 판잔드룸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시제기는 해체되었고 회수 가능한 자재는 재래식 시스템에 투입되었습니다. 폭발물 부품은 표준 폭발을 위해 공병 부대로 이송되었으며 로켓 시스템은 입증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능동 제어 장치를 통합한 미사일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 분석되었습니다. 그레이트 판잔드룸은 근본적인 물리 원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술적 야망이 어떻게 개념적으로는 혁신적이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엄청난 실패를 초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의 개발은 위기 상황에서 급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영국의 의지와 운영 생산에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 체계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의 중요성을 모두 보여줍니다. 쿠겔 판처 롤링 탱크. 쿠빈카 전차 박물관 지하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구형 장갑차인데 그 용도, 특정 기원, 그리고 작전 상황 때문에 수십 년간의 전문 연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유일하게 알려진 쿠겔 판처는 독일의 차량 설계 실험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역사적 전장보다는 공상과학 소설에 더 어울릴 법한 유물입니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만주 점령 당시 이 수수께끼를 발견했지만 정확한 정황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정황 증거에 따르면 일본 시설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추측국이 첨단 어뢰, 로켓 엔진 그리고 90급 잠수함에 탑재된 기타 독일 개발품 등 기술 이전을 통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수는 개별 작동을 위한 설계임을 보여줍니다. 길이 1.5m, 높이 1.2m, 너비 1m. 구조적 구성은 측면을 형성하는 두 개의 완전히 밀폐된 금속 바퀴를 기반으로 하며 중앙에 원통형 구획으로 연결되어 운전석을 포함합니다. 후방 안정화 롤러는 불규칙한 이동 시 전복을 방지합니다. 장갑 방호력은 의도적으로 5mm에서 8mm 두께로 얇게 설계되었으며 이는 중거리에서 파편이나 소화기 사격에 대해서만 충분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이 차량이 직접 교전을 피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정면 교전 능력보다는 은밀함 정찰 또는 특수 지원에 중점을 둔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합니다. 극도로 협소한 공간 내에서 거의 태아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 구조는 신체적 피로와 폐소공포증으로 인해 작동 시간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극한의 거주 가능성 제한이 정당화되는 단기 임무 또는 특수 용도에 사용됨을 시사합니다. 시야는 슬라이딩 커버로 보호되는 전면 슬롯을 통해 제공되지만 군용 차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첨단 광학 시스템, 망원 조중형 또는 조준 장비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재는 직접 관측에 의존해야 함을 시사하며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효율성이 제한됩니다. 무장 장착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측 슬롯에 동축 경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 탄약 또는 제어 장치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점은 이 기관총이 직접 전투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원래 추진 시스템은 포획 과정에서 제거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아 기동성 분석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술 평가 결과 소형 오토바이 엔진으로도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었고 차동 변속기가 방향 전환을 위한 측면 바퀴를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서스펜션이 없다는 점은 충격 흡수를 위해 대형 바퀴에 의존했음을 시사합니다. 제조 표시는 크루프와 관련된 독일산을 확인시켜주지만 기밀 해제된 기록 보관소에는 제품 사양, 생산 번호 또는 작전 배치를 기록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부재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피한 특수 권한하의 극단적인 분류 또는 개발을 시사합니다. 가장 유력한 이론은 원거리 식별을 어렵게 하는 특이한 외관을 활용하여 은밀 침투용 정찰 차량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형은 정지 상태에서 효과적인 위장 효과를 제공하며 특히 초목이 빽빽한 지형에서 자연 지형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론들은 터널, 참호 또는 일반 차량이 운용하기 어려운 도심 지역에서 기동성을 위해 소형화된 크기를 활용하여 고립된 위치 간 통신을 위한 연락 차량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적용은 방호력보다는 스텔스 성능에 의존하는 경장갑과 무장 부재를 설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비행장이나 기지와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특수 방어 기능을 제한하는데 이러한 시설에서는 경계 순찰을 통해 전담 인력 없이도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컴팩트한 설계는 지하시설이나 벙커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의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주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독일 잠수함을 통해
여러 시제기가 운반된 기술 교류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이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단 하나의 사례만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 기술이 실험 단계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생산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유럽 전역에 유사한 차량이 없다는 사실은 독일군이 이 개념을 작전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초기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한계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은 접근 제한과 상세한 내부 검사를 위한 분해를 막는 보존 정책으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 쿠겔판처는 작전 압력과 원더바페, wunderwaffe 이념이 기존 차량 설계 원칙에 도전하는 개념들을 탐구하도록 이끌었던 당시 독일의 급진적인 실험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쿠겔판처의 존재는 전통적인 군사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났을 때조차도 독일이 매우 비전통적인 형태를 탐구하려는 의지를 확증해 줍니다. 쿠빈카에 보존함으로써 미래 세대는 장갑차 개발에서 가장 이례적인 실험 중 하나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연구할 수 있으며, 전면전에서 기술 혁신의 한계에 대한 관점과 기존 방법이 특정 작전상의 과제에 부적절해 보일 때 군 조직이 급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